전쟁과 세계 문제에 멀미를 내고 있던 미국의 대중들은 그 관심의 전부를 개인과 국내 문제에 돌리고 있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여전히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한편 불행하게도 하와이에서는 난제 중의 하나인 한국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승만의 오랜 친구이며 호놀룰루 시절의 정적이었던 박용만은 망명정부 내각의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견해 차이는 여전히 큰 것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에 13도 대표자들은 대개 2만씩의 여러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의 망명정부 초대 강요로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선출해 놓고 있었다.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외무총장 박용만, 내무총장 이동용, 군무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신규식, 교통체신총장 문창범, 참모장 유동열, 재무총장 이시영, 재무차장 한남수, 항무처장 김규식, 노동국 총판 안창호,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수뇌부 선거를 완료한 후 서울회의소는 다시 파리평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로서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민창호, 이동희, 노백린, 안창호 등을 선출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에 머물러 있던 까닭으로 내각 선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었다. 선출은 사실상 당파 간의 타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표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서울 비밀회의에서 행하여진 치열한 논쟁의 하나는 정부 수반을 주석으로 하느냐 혹은 대통령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대통령으로 결정을 보아서 이 중책이 이승만에게 부여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의 인원 구성은 자연 서울에 모인 대표들에게 그 인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 내각의 상호 조화와 신망과 결핍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신정부의 간부진이 비밀리에 서울을 탈출해서 상의로 모이기 시작할 무렵에 이승만 손에는 이들 간부들에 말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해로부터 들려오는 불화의 소문은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있던 한인 회의까지 미쳐서 대표들 가운데에도 공동 목표를 위한 협조보다도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에 너무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들은 한국 독립의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무자비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종이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뿐인 지위 때문에 서로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조선을 멸망으로 이끈 사색당파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필라델피아의 한인 회의가 남긴 실제적이고 두드러진 업적은 한국평론이라는 잡지 발간을 결의한 것이었다. 이 잡지는 서재필이 주관해서 3년 동안 계속 발간되었다. 한편 이승만과 서재필은 찰스 토마스와 존 쉴스 두 상원의원을 수없이 방문하고 피압박 민족의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해 주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두 위원은 1920년 3월 한국과 아일랜드의 독립을 일본 및 영국에 각각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국제연맹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문제는 상원회의에서 며칠 동안 논의되기는 했으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속하는 일을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결국 4월 16일 약간 수정된 수정안이 토마스 의원에 의해서 다시 제출되었으나
불행히도 54대 22로 부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비선된 소식이 전해지자 이승만은 워싱턴에다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서인 임명직을 대동하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들은 숙소와 사무실을 구하려고 며칠 동안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얼마 후 숙소를 호화롭게 하지는 않았지만 중류급 정도인 호텔로 정하고 사무실은 14번지에 있는 컨티넨탈 빌딩 위층에 2개 방을 마련했다. 이 두 사무실 중 한 개는 이승만의 직무실이었고 또 한 방은 미국인 여비서와 임병직이 일하는 비서실로 사용되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대통령 겸 구미위원부 의장이 된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했던 것이다. 그 무렵 그의 독립운동은 초기부터 파란과 모멸을 느껴야만 했다. 그것은 윌슨 대통령의 냉대와 국무성 관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그 첫째 난관이었고, 둘째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설치를 그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는 채 반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원래 구미위원부를 임시정부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부르고 싶었으나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일 이 사무소를 대사관이라고 부를 것을 고집했다면 그와 그의 동지들은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불리했을 것이다. 위원부라는 막연한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았고 민족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진실한 호소를 대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위원부는 설치 당시부터 워싱턴 군축회의 마지막까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 뒤에도 활동은 계속되었으나 활발함을 다시 찾은 것은 1931년 일본의 만주 공략이 있은 직후였다. 서구열강이 완고하게도 태평양 지역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의 은밀한 위험을 등한시하고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무관심을 의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위원비의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동포들에게 정당한 영원을 주장했다. 이승만은 투쟁 방법을 재검토했는데 그 결과 미국민들에게 한국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서 미국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인 유지들을 규합한 한국우호연맹 조직에 착수했다. 곧 미국의 19개 도시에 그 지부가 결성되고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지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각 지의 지부장들은 얼라이언스시 오헤아주의 브라이언 박사, 앤 모이어시 미시간주 루퍼버스 박사 등 모두 17개 지역이었었는데 지부의 수도 더 확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승만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었고 또한 시간도 아직 일렀다. 이승만은 임병직을 대동하고 각 지부를 순회하며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함으로써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그를 보호자 해준 사람으로는 김규식과 정한경 등이 있었다. 이승만은 수시로 여러 신문기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INS 통신의 청년 기자 제롬 윌리엄스였다. 그는 한국의 주장에 각별한 동정을 느꼈고 또 강렬한 정의감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윌리엄스 기자는 초면 기사의 취재를 위해서 찾아왔으나 마침내는 이승만을 협력하는 친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존 스태거스와 함께 시종일관 긴밀한 조언과 희생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중국 상해에서는 정치적인 불화가 계속되어서 강력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임시정부는 분열의 난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의 숨가쁜 일을 중단하고 이 난국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해로 갈 것을 결정하고 임용직을 수행원으로 하여서 고빙위원부를 서재필, 김규식, 노백린 등 여러 동지들에게 맡기고 상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워싱턴을 출발해서 하와이로 가기 시작했다. 워싱턴에서 더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리스에도 상해로 가는 선박이 많았지만 그것은 거의 일본 항구를 거쳐 갔으므로 일행은 하와이로 직접 가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승만을 체포하는 자에게 30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고 국제적으로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항구를 거치는 선박을 부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리스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일행의 행동이 첩자에게 의해서 발각될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불갑을 그곳을 피해야 했다. 그에 비해서 하와이에는 이승만이 여러 해 동안 거주하며 활동한 곳이기 때문에 일행의 행동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했던 것이다. 하와이 교포들은 이승만을 마치 개성장군처럼 환영해 주었다. 기독학원이며 한인교회를 두루 살펴보고 이승만은 학생과 교인들에게 인사를 겸한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는 하와이에 온 목적에 대해서는 몇몇 유지 이해는 전혀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이승만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상해로 직행하는 선박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선계에는 안면이 많았고 또 개인 기업체로서 장의사도 경영하고 있어 이런 주선을 하는 데는 적격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상해로 직행하는 배를 주선해 주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일행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그동안 하와이 시내에 체류하는 것은 필시 일본 밀정들에게 일행의 목적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회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호놀룰루에는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려는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었다. 일행이 권고에 응하자 그는 시내에서 30마일 떨어진 해안에 있는 그의 별장을 이용하도록 해주었다. 일행은 곧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별장으로 갔다. 과연 그 별장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행은 보드윅시로부터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통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지루한 나날이 한 달이 흘러갔다. 너무도 갑갑한 한 달이었다. 그 시간에 이승만은 시를 짓고 나는 일반 사람들은 독서나 수영을 즐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이 지루함에 멀미를 낸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의 활동이 궁금해서 김규식, 노백린 두 사람에게 전보를 쳐서 빨리 하와이로 올 것을 지시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보드윅시의 안내로 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사람이 일자 마음이 모이고 집안도 화기가 들었다. 이승만은 이들을 맞아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했으며 상인지정부 근황에 대해서도 세심을 의논을 하였다. 워싱턴 구원부의 활동은 스테거스, 윌리엄스 두 사람에게 협조로 여러 기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다. 김모 양씨가 도착한 후에 보드윅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일행은 노백린의 지도로 체조를 하거나 앞이 보이는 섬에 가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밤이 오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무료함을 달랬다. 그때가 11월인데도 하와이는 여름과 같이 더웠다. 그래서 일행은 그 더위를 없애려고 아침이건 낮이건 물속에서 살았고 더구나 달방인 밤에 수영하는 것은 참으로 별미였다. 그럭저럭 한 달 남짓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일행은 안전하게 상해로 갈 수 있는 선편이 결정되었다는 해보를 받았다. 수만 가지 복잡한 걱정을 이루고 바둑이나 독서나 하였으나 중국에는 기다림에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가 이와 같은 해보를 접하고 보니 무더위에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시원하고 기뻤다. 보드윅이 마련한 선박은 캘리포니아 목재를 가득히 싣고 상해로 직행하는 네덜란드 소속의 웨스트 하이카호였으며 연료 공급과 식량 준비를 위해서 호놀룰루에 며칠 기항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과 일행은 두 사람을 별장에 남겨놓은
새 호놀룰루 시내로 들어와서 배가 도착하기까지 이틀 동안 보드윅의 집에서 머물렀다. 웨스트 하이카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다 보드윅은 좀씨 있는 방법으로 선장을 설득시켜서 일행의 밀항을 묵인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배가 출항하기 전날 밤 노동자 차림으로 위장한 보드윅이 안내하는 보트를 타고 비밀리에 웨스트 하이카호에 올라탔다. 이때가 1920년 11월 15일 캄캄하고 조용한 깊은 밤중이었다. 일행은 손을 잡고 병투로 손을 죽여가며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문을 열어보았으나 모두 잠겨 있었고 오직 창고 비슷한 세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일행은 그 속에 몸을 감추고 긴장 속에서 그날 밤을 지새웠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자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일행은 안도의 운심을 내쉬었다. 그러나 일행은 창고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 데까지 나가야 만약 그 안에 선원들에게 발격이 되면은 하륙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절박한 긴장 속에서의 수시간을 보냈다. 그런지 얼마 후 일행은 창문을 열고 들어온 선원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몽골한 목소리로 두 놈의 떼음이 탔다. 투 차이나맨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일행을 중국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몰려온 선원들에게 붙들려서 일행은 선장실로 끌려갔다. 선장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능청맞게 아주 놀라는 피색을 지으며 음하게 뭉쳐를 시작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본국에 가서 살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어젯밤 몰래 이 배 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배는 호놀룰루 항구에 멀리 떠나 있었다. 선장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상무장에게 눈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웨스트 하이카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 선원들은 며칠 후 가서 두 중국놈이라는 말 대신에 좋은 중국 사람이라고 나이스 차이니즈라고 대우해 주었고, 더구나 나이가 많은 이승만에게는 몸도 불편할 것이라면서 병실에 가서 있으라는 특권까지 베풀어 주었다. 병실은 선장실 설비와 비슷하게 갖추어 있어서 훨씬 편했다. 임병직은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병실에 같이 있게 되었다. 병실에 옮겨진 뒤로 아버지가 밤에 4시간씩 망보기 아들이 대신 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래서 임병직은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승만을 아버지라고 핑계대서 뱃머리에 앉아서 망을 봐야 됐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바다 위의 변화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땅 위의 전기불이었다. 한 선원에게 저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저게 일본의 나가사키, 한문으로는 장기라고 했다. 그 말에 임병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때가 지금 동양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회가 들끓어올렸던 것이다. 나중에 병실에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에게 이런 사연을 말했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정을 바라다 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물 따라 하늘 따라 떠도는 이 몸, 만리길 태평양을 10번이나 오고 가고, 어느 곳에 명승도 보잘것 없고 꿈속에도 내 나이 남산일세.